도대체 무엇이 혹은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겉으로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같고 문제도 그럭저럭 해결하며 살아가는데 유독 마음 한 구석은 이유 없이 무겁고 가끔은 잠들기 직전까지 생각이 꼬리를 물어 나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듣기 싫은 말, 어려운 관계, 불편한 사람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진실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것들은 항상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조용히 자라난 생각들, 습관처럼 굳어버린 감정들, 스스로 만든 압박감이 나를 가장 크게 흔들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되묻습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게 내 탓이라는 말이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고통을 내 탓, 남 탓으로 나누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지금 무엇이 계속 힘듦을 키우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살면서 쌓인 상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삼켜왔던 감정,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해 혼자 참아온 시간들,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 마음의 깊은 층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우울해지고 평소엔 괜찮던 말도 지나치게 아프게 박히고 별것 아닌 상황에서도 쉽게 지치고 쉽게 불안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붙잡고 왜 이렇게 된 걸까를 찾기보다 조금 더 깊이 내려가 지금 내 마음을 계속 힘들게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여정을 함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조용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지금의 나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타인의 생각과 시선이 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내가 내게 건네는 보이지 않는 비판이 어떻게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는지 천천히 조급해하지 않고 마치 마음 안을 정리하듯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이 긴 여정을 지나고 나면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진정 나를 힘들게 하고 있던 것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 무게를 내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하고요. 1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첫 번째 내면 비판자. 우리가 하루 동안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건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6만 번 이상 생각을 하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자기 자신을 향한 평가와 판단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판단이 대부분 부드러운 격려가 아니라 날카로운 비판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일에서 조금 실수했을 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항상 이런 실수를 반복할까? 다른 사람 같으면 한 번에 했을 텐데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떠올리게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심리학에서는 내면 비판자라고 부릅니다. 내면 비판자는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오며 들었던 말들,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평가 가족 안에서의 역할 학교와 직장에서의 경험들이 천천히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목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칭찬보다 지적을 더 많이 받았다면 내면 비판자는 더 엄격해집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 항상 잘해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압박감이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죠. 문제는 이 내면 비판자가 겉으로는 나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조금만 실패해도 온몸에 힘이 빠지는 이유는 실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면 비판자가 그 실패를 과장해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왜곡이 심합니다. 작은 실수를 인생 전체의 실패처럼 말하고 잠깐 지친 순간을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습니다. 이런 내적 대화 방식은 오랫동안 반복되면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 불신을 키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를 비판하는 데 능숙해졌을까요?
어떤 상처가 반복되면 그 다음 상처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먼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비난해버리면 상대의 말이 덜 아플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전략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들고 더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면 비판자의 목소리는 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을 땐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지만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다시라는 말이 조금 더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그만 실수조차 크게 느껴지고 내 대한 평가도 지나치게 깐깐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면 비판자는 나의 한 부분이지 나의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 비판자가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그 말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치료에서는 내면 비판자가 나타날 때 그 목소리가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단지 오랜 습관인지 조용히 구분해보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실수했을 때 너는 항상 이런 문제를 일으켜 라고 말하는 내면 비판자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두려움이 만든 과장된 해석일 뿐입니다. 이 감정을 이해하게 되면 이 목소리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목소리에 휘둘리는 대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또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구나. 지금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나를 이렇게 다그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내면 비판자는 더 이상 권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천천히 여유를 되찾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누구도 아닌 내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자라난 내면 비판자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이해하면 약해지고, 이름을 불러주면 작아지고, 내가 주도권을 잡는 순간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2부,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두 번째 감정적 착취자와 에너지 뱀파이어. 살다 보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가까이 있으면 유난히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지치고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데 마치 하루치 에너지를 다 소모한 듯한 피로가 밀려오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감정적 착취자 또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감정과 에너지를 흡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소모를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늘 불평과 걱정으로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의 귀를 필요로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가 지치든 말든 자신의 감정을 흘려보내기만 할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문제 해결도 못하고 감정만 그대로 떠안게 되죠. 둘째, 칭찬이 없고 요구만 많은 사람입니다. 잘해도 고맙다는 말이 없고 못하면 바로 비난하는 유형이죠. 심리학에서는 조건부 수용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상대는 항상 내가 해주는 것보다 해주지 못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어떤 행동을 해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셋째,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상대의 삶보다 자신의 감정이 우선입니다. 상대가 힘들 시간이 없든 내 감정 좀 받아줘, 나 좀 위로해줘 이렇게 말하곤 하죠. 이러면 관계는 균형을 잃고 결국 한쪽은 지치고 다른 한쪽은 더 의존하게 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의 특징은 관계가 오래될수록 상대방의 자존감과 활력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던 마음이 만나고 난 뒤엔 무겁고 복잡해지고 별일 없는데도 하루가 고단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모두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도 있고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사람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길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상대의 감정 패턴이 내게도 스며듭니다. 우울한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도 이유 없는 우울에 빠지고 불안한 사람과 자주 대화하면 나까지 예민해집니다. 이것을 감정 감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가끔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난 뒤 나는 더 편안해졌는가? 아니면 더 지쳐 있는가? 마음이 주는 신호는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정적 착취자와 에너지 뱀파이어에게 무조건 멀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을 쉽게 끊어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 관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번 기진맥진해지고 상대는 아무렇지 않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이 있어야 하고 적어도 서로에게 최소한의 배려와 안정감을 줘야 합니다. 그 균형이 무너질 때 심리적 소모는 점점 깊어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 겉으로는 나를 아프게 하려는 의도가 없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사람들, 즉 감정적 착취자와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3부, 나를 불안하게 하는 세 번째 인정 욕구와 과한 타인의식. 사람의 마음을 가장 조용히 그러면서도 가장 강하게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시선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욕구가 과해지면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바깥으로 기울고 행동과 선택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이 어떻게 볼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항상 타인의 반응과 시선에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하루가 밝아지지만 비난이나 무심한 반응 하나로 며칠을 마음에 담아두고 흔들립니다. 평생을 노력해 왔던 것도 누군가의 한마디로 무너져 내리고 세심하게 쌓아온 자신감도 작은 부정적 반응 하나로 깨지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게 관심이 없어 보이면 괜히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혹시 나를 불편해하나? 이렇게 스스로 해석합니다. 상대는 별 의도가 없었는데 나 혼자 마음속에서 상황을 확대 해석하고 불필요한 불안과 고민을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타인의 시선과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대해 갖는 판단이 점점 더 외부 잣대처럼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하고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노력해도 성에 차지 않고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데도 혼자서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누군가가 실제로 비난하지 않았는데도 내 정신 안에는 항상 평가하고 지적하는 가상의 타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패턴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인간관계가 많아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경험을 통해 조정할 수 있지만 60대 이후의 삶은 관계의 폭이 줄어들고 오랫동안 조건화된 시선이 마음속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판단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게 되고 내 대한 기대도 더 엄격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은 반대로 말하면 타인을 배려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즉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섬세한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섬세함이 나를 지치게 하는 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철저하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문제로도 이미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남에게 관심을 쏟을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의 스포트라이트가 내게 향해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만큼 나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는 것. 그걸 깨닫는 순간 불필요한 불안이 줄어들고 나의 행동 기준도 조금씩 내 안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셋째 요소는 타인의 시선 자체가 아니라 그 시선을 내 마음속에서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는 나의 인정 욕구입니다. 타인의 인정은 마음의 양념일 수는 있지만
삶의 주재료가 되면 항상 부족하고 항상 흔들립니다. 4부, 마음을 무겁게 하는 네 번째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감정들.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눈에 보이는 파도에 불과하고 그 밑에는 오랫동안 쌓여 내려간 감정의 층이 겹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감정의 층 중 가장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해결 감정입니다. 어떤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겪고 난 뒤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이 오랜 시간 마음속에 남아 무게로 변한 것. 이 미해결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깊이 눌러두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어떤 계기가 생기면 마치 눌린 스프링처럼 갑자기 튀어오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온 사람은 별것 아닌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작은 갈등에도 이유 이상으로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일이 지금의 감정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층들을 함께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삶의 굴곡 속에서 말하지 못하고 삼켜온 감정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참아온 마음 자녀 앞에서 내색하지 않기 위해 눌러온 속상함 직장 가정, 인간관계에서 그때그때 말하지 못했던 억울함과 슬픔이 마음 깊숙한 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사소한 일이 크게 느껴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이 찾아오며 별일 없는데도 마음이 답답하고 저릿한 무게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슬픔이 아니라 과거의 미해결 감정이 지금 모습을 빌려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미해결 감정이 위험한 이유는 이 감정들이 왜곡된 해석과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지금 누군가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둬도 곧바로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상대가 조금만 무뚝뚝해도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해석합니다. 또 과거에 지나치게 참으며 살아온 사람은 지금 갈등 상황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패턴이 지속되고 그 억눌림이 반복되면서 결국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지금의 사건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이 현재를 통해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지금의 고통이 지금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언제든 표현을 필요로 한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해결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큰 결심이나 특별한 사건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 힘든 건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오래전부터 눌려온 감정 때문이구나. 지금 화가 난 게 아니라 옛 감정이 다시 올라온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는 훨씬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이해받을 때 약해지고 이름을 붙여줄 때 차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넷째 요소는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창문을 통해 다시 떠오르는 오래된 감정들의 그림자입니다. 이 감정들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이 왜 이 순간에 나타났는지 조용히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이해해 주는 것. 바로 그 순간부터 미해결 감정은 더 이상 마음을 흔드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5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다섯째 왜곡된 소통과 잘못된 기대.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순간 중상당수는 그 사람이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엇갈리고 기대가 다르고 소통이 어긋나기 때문에 생깁니다. 관계는 언제나 두 사람이 만든 다리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다리는 생각보다 쉽게 삐걱거립니다. 특히 오랜 시간 쌓인 말버릇 각자의 환경에서 배워온 소통 방식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 하는 기대가 겹치면 사소한 말 한마디도 상대에게 다르게 들리게 됩니다. 나는 분명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현상. 이것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배경을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지적할 의도가 전혀 없는 말인데도
상대는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걱정해서 던진 말인데 상대는 간섭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 오해의 순간을 그때 바로 풀지 못하면 그 작은 왜곡이 마음속에서 자라 나중에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잘못된 결론으로 굳어지곤 합니다.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기대의 충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은근한 기대를 갖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겠지. 적어도 이런 태도를 보이겠지. 그런데 상대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차에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속에서는 상대가 나를 실망시켰다는 감정이 쌓입니다. 하지만 실망의 대부분은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은 기대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이 흔합니다. 특히 오랜 관계일수록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는 생각이 커집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오랜 관계일수록 각자의 기대가 더 다르기 때문에 더 자주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대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기대가 문제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한 말보다 내가 하지 않은 말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과대 해석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상대의 의도, 감정, 태도를 혼자서 너무 깊이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조금 어두웠다는 이유만으로 나 때문에 화났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렇게 불필요한 의미를 붙이며 스스로 불안과 오해를 키웁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그냥 바쁘거나 생각이 많거나 피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피곤함을 내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이런 왜곡된 소통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피곤해지고 상대뿐 아니라 나 자신까지 지치게 됩니다. 말을 더 조심하게 되고 표정을 더 신경 쓰게 되고 관계가 편안함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엇갈리고 오해하고 기대가 충돌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안하면 상대의 말도 불안하게 들리고 내가 지쳐 있으면 상대의 행동에도 지친 해석을 붙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할 때는 그 어떤 말도 덜 상처되고 덜 복잡하게 받아들입니다. 즉,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와 내가 해석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관계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해석 방식을 살짝 바꾸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다섯째 요소는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가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읽지 못해 엇갈리는 순간들에서 생기는 왜곡된 소통과 말하지 않은 기대의 충돌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6부 나를 갇히게 하는 여섯째 습관화된 불안과 부정적 사고 패턴. 사람의 마음은 한 번 겪은 감정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특히 두려움, 불안, 걱정 같은 감정은 뇌가 위험 신호로 판단하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하고 더 빠르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불안했던 상황을 다시 마주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몸이 먼저 긴장하고 생각이 빠르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이렇게 한번 굳어진 불안은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기도 전에 벌써 걱정부터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미리 최악을 상상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여러 버전으로 머릿속에서 꾸미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면 머릿속에서 그 일을 과장해 더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사고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연락이 잠시 안 되면 상대가 내게 화가 났나, 기분이 나빴나, 나 때문에 멀어지려나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혹은 내가 조금 피곤해지면 혹시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이러다 쓰러지는 건 아닐까? 몸의 작은 신호조차 위험 신호로 해석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불안이 반복되면
우리의 뇌가 불안을 기본값으로 설정한다는 점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데도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평범한 하루가 주어져도 어딘가 허전하고 조용히 불편하며 좋은 일이 있어도 금세 불안을 끌어올 만한 요소를 찾아내곤 합니다. 이런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부정적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빠르게 감지하려는 경향. 이것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본능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조차 불필요하게 무겁게 만듭니다. 부정적 편향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칭찬은 금방 잊고 비난이나 실수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잠들기 전까지 떠올리게 됩니다. 둘째,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더 크게 걱정합니다. 지금 괜찮아도 앞으로가 문제라고 생각하며 미래를 불안의 색깔로 칠합니다. 셋째, 관계에서도 의심과 걱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작은 변화에도 불안하게 반응합니다. 이 사고 패턴은 시간이 지나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형성된 사고의 길은 뇌 안에서 자동 반응처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는 평생 변할 수 있다는 것. 심리학에서 말하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습관도 새로운 패턴으로 천천히 대체될 수 있고 부정적 생각도 시간을 두고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불안을 없애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불안은 억지로 지우려고 할수록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불안해지고 있구나. 지금 과장된 해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부드럽게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그 감정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을 평온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불안의 자동 반응을 끊는 첫 단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은 대부분 예전의 기억이지 지금 현실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해석을 지배하는 것일 뿐 나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섯째 요소는 현실보다 불안을 크게 만들고 가능성보다 위험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습관화된 부정적 사고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불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7부, 나를 지키는 법 건강한 거리두기와 마음의 경계 다시 세우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람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은 대부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건강한 마음의 경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고 무엇을 허용하고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마음의 울타리입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타인의 감정이 내 감정처럼 느껴지고 타인의 요구가 내 의무처럼 느껴지며 타인의 시선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나로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세우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첫 번째 방법은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힘들어하면 자기의 일처럼 느끼고 상대의 불안이나 슬픔까지 함께 떠안습니다. 이것은 따뜻함이지만 지속될수록 내 마음은 빠르게 지칩니다. 내 감정과 상대의 감정이 뒤섞여 어디까지가 나인지 어디까지가 상대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이 도움됩니다. 이 감정은 저 사람의 감정이고 나는 그 감정을 이해해 줄 수는 있지만 그 감정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다. 이 짧은 문장이 경계의 기초를 세워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부담스러운 요구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오랫동안 희생과 배려를 앞세워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는 것이 미안하고 나 때문에 실망할까 걱정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 우선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경계는 거절을 배우는 순간부터 단단해집니다.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자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자는 의미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내 삶의 기준을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타인의 평가와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이 원하는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기준이 내 안에 있을 때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들고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작은 결정 하나를 할 때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이름 붙여주는 것입니다. 감정은 표현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응어리가 됩니다. 하지만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면 먼저 그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나는 서운하구나.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감정은 얻는 순간 강해지고 이해받는 순간 약해집니다.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일은 내가 나를 이해하는 첫걸음이고 그것만으로도 오래된 감정의 무게가 천천히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내면 비판자의 목소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너를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의 방어제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목소리를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의 시선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커졌던 겁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내가 내게 건네는 말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말보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에서 더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스스로를 격려하는 마음 고생했다는 인정. 이 작은 말들이 마음의 중심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힘들게 하던 마음의 패턴들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살아오며 환경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습관과 반응일 뿐 내 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해의 과정은 그 습관에서 벗어나 나에게 맞는 새로운 마음의 방식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그 방향은 정확합니다. 당신을 진정 힘들게 했던 것은 결국 나가 아니라 오랫동안 굳어진 마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부터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 편이 되는 그날까지 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